자기의 발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성역할 발달이죠. 그래서 성역할 발달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정신분석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 그리고 성역할 도식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역할 발달의 첫 번째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에서도 봤듯이 이 성역할 발달의 핵심은 동일시, 그러니까 동일화되는 것에 있는데 타인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인데 자기와 성이 같은 부모, 그러니까 동성인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성역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부모, 아들인 경우에는 아빠, 그다음에 딸인 경우에는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여서 그 사람의 성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 때문에 점점 거기서 이제 자기는 엄마와 같은 사람, 엄마와 같은 여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여자라는 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성역할의 발달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 어떤 동일시라기보다는 강화와 모방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역할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직접 학습할 수도 있지만 부모나 친구나 또는 매체에서 특히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도 있죠.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미셸 같은 사람은 직접 학습 플러스 관찰 학습에 의해서 성역할이 발달하는데 이것이 성역할의 행동 유형이 자신에게 어떻게 내면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인지발달 이론은 콜버그가 말하는 성역할 행동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 능력이 발달해야 성역할에 대한 그 개념도 발달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아동이 생각할 때 자신의 속한 세계가 성인과 아동, 남성과 여성 또는 뭐 어떤 범주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지 발달의 단계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적합한 행동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동 스스로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러니까 나는 남성에 속하는지 여성에 속하는지 이거를 범주화를 하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자기 개념을 인식해야 동일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성역할 도식에 대한 설명인데 뱀이라는 학자가 있죠. 모든 사람은 조직화된 정신적 정보 체계인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지각하고 조직화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도식 중에 하나가 성역할이라는 도식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또는 이 물체가 남성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성에게 적합한 것인지 이런 거를 분류해 주는 것으로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 이런 단순한 도식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의 성별에 적합한 역할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결국 어릴 때부터 남자 아동은 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사람은 남자, 그 다음에 뭐 치마를 입으면 여자 이렇게 돼서 나는 남자니까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 그 다음에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어떤 도식이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 성역할 도식의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인데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정관념을 피하고 평등한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책을 240쪽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학급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역할 편견이 있는지 좀 특정 활동에서 학생들 남학생에 따라 남학생은 이런 일을 맡기고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지 뭐 그런 구분이 꼭 필요한지 또는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회인지인데 이제 사회인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그것을 확장해서 사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사회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부터 타인을 인지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사회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 어떤 걸 느끼는가? 이런 거는 결국 사회인지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크게 말해서 마음이론에서 이어지는 건데, 마음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마음이론이라고 해요. 이것은 마음이론이 있어야 특정한 상호작용을 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달 단계에서는 영아기에서부터 아동 초기, 아동 중기, 초기, 후기 청소년기를 거치게 되고 있어요. 마음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 인지와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 인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사회 인지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음 이론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영아기에 오는 어떤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생물과 다르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걸 이때부터 벌써 알게 되기 때문에 9에서 10개월쯤에는 이미 타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의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의도성.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물건을 가리키거나 쳐다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때 그 의도를 추리하려고 하고 있죠. 아이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추리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을 거쳐서 한 살, 그러니까 12개월이 되면 이 타인이, 그러니까 주로 엄마가 되는데, 주 양육자의 엄마가 되는데, 특정 사물이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요. 그게 이제 사회적 참조가 되는데, 사회적 참조가 있어야만이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엄마가 옆집에서 온 선물을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는다. 그럼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것이구나 라는 자신의 어떤 행동 규준이 레퍼런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사회적인 규준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벌써 2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것이 어릴 때에 부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즉 2세에서 6세까지는 타인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살이 됐을 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3살이 되면 생각한다, 안다, 기억한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는 다른 욕구를 가진 나, 또는 나와는 다른 욕구를 가진 타인,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자꾸 물어보는 거는 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나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거를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들이 느끼는 바가 있고, 그것은 나와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어떤 기분일 것이다, 이런 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피아제의 이론에서도 배운 자기중심성을 아직 못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타인의 어떤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의 행동의 의도 또는 그의 마음의 상태, 이런 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중기 아동기가 돼서 6살에서 10살 정도가 되면 조금 복잡한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복잡한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다른 느낌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하다, 이런 것. 그다음에 해석 뒤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얘는 기분이 좋았고 얘는 기분이 나빴어. 왜 그러냐면 얘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였고 얘는 이거를 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초기 청소년기, 즉 사춘기 무렵에 들면 조금 더 복잡한 추론이 가능하지만, 특히나 이때에는 추론 능력, 작업 기억, 사회적 자각 능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순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순환적 사고는 뭘 돌아가냐면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내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이성적이고
어떤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의 생각 비교를 하지만 이것이 불안정한 경우에 나타나는 게 두 가지 현상이 상상의 청중,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가 있는데요. 상상적 청중이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그러니까 청중이라는 것은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실제로 없는데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상상적 청중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발달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게 그냥 단순히 외모를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 너는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니?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하면 다 나만 본단 말이야. 나만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만 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반항하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왜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이 바로 상상적 청중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적 우화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너무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화라는 것은 되게 독특한 그 얘기를 말하죠. 그래서 그 독특한 것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말하는 중2병과 같은 흑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중2병의 흑역사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이상한 일기를 밤새도록 쓰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엄청나게 독특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중2병이 지나고 나서 그 일기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행동했던 거를 보면 굉장히 부끄럽죠.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해요? 그 시기에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 시기에 개인적 우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절대 자기를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너무너무 독특해서 이 내 사고는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순환적 사고가 좀 완벽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들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보면 부끄러울 정도의 생각은 계속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상적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 같은 거는 초기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발달하는 후기 청소년기 이후에도 발달을 하는데 타인의 심리나 의도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능숙해지고 이젠 더 이상 흑역사나 중2병 같은 없어지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감정도 복잡하게 얽힌 내용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의 관점을 조망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타인의 관점을. 이것을 알 수 있어야 결국은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로하거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또 친구를 이기는 것 같은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나 도움이나 아니면 친구를 능가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거를 획득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것은 다 사회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적 조망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사회적 관계, 사회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갈등을 겪는 사례를 가지고 아동들이 어떤 수준의 사회적 조망 수용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 셀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에 의하면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어요. 하나씩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셀먼은 상호 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사례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했죠. 그 사례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은이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9살 소녀예요. 나무를 굉장히 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에 오르다가 실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신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쵸? 위험하니까. 꾸지람을 듣고 아버지하고 나무를 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죠. 아버지와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은이와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친구 미진이의 고양이가 나뭇가지에 끼어버렸어요.
그럼 얼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은이는 나무에 오를 수 있었고 또 자기가 보기에 다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주은이는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피험자 아이가 어떤 수준의 사회 조망 단계에 있는지 알려고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은이는 미진이가 고양이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 그렇죠? 미진이는 고양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은이 친구이기도 하죠. 또 미진이는 주은이가 나무에 오를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를 알까? 주은이가 결국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아빠가 알면, 나무에 올라갈 것을 알면, 아빠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자기중심적 관점 수용 단계라는 것은 주로 3세에서 6세에서 일어나면서 0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망 수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망 수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0단계고 타인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타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관점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를테면 주은이는 미진이가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니? 그러면 자기의 기분을 얘기해요. 자기가 기분이 고양이가 다치길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도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기뻐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기뻐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기분의 단계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망 수용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다. 그래서 0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조망을 수용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자기와 다르다. 이게 전반적으로 자기와 똑같다가 아니라 이제 자기랑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근데 타인과 자신의 조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도와 비의도적 행동을 구분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 주은이가 나무에 또다시 오르는 것을 본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은이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빠가 고양이에 대해 모르신다면 화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주은이가 고양이를 보여드리면 기분이 바뀔 거예요. 라고 말한다. 이것은 숨겨진 의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 거죠. 아빠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주관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단계와 차이인데 2단계는 이것을 자기 반성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비교해서 아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주관적으로만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2단계로 넘어가야 자기 반성적으로 내 생각을 타인도 이해할 수 있고 타인도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반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이 주관적 수용 단계가 subjective perspective taking이죠. subjective.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자기 반성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냐면 second person reciprocal perspective라고 나와요. second person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도 second person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2단계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subjective한 거예요. 근데 second person 즉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타인의 생각을 상호적으로 reciprocal하게 자기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는 할 수 없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어요. 주은이가 아빠한테 혼날 것을 알고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요, 주은이는 자기가 왜 나무에 올라갔는지 아빠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주은이를 생각할 수 있다. 주은이가 아빠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세컨 퍼슨 즉 타인의 관점에서만 되기 때문에 3단계와의 차이 즉 상호적 조망 수용에서 나오는 건 third person이죠. third person이기 때문에 third person은 mutual perspective 제3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은 이자 관계만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동시 상호적으로 조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때는 주은이와 아빠와 주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다 그치는데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에는
이 아빠와 주은이 도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죠. 결국은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2단계라면 역지사지를 넘어서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3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단계까지 같이 완벽한 어떤 사회적 조망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볼 수 있는 일반화된 조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 주은이, 그 다음에 제3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집단이나 전체 사회 체계에서 어떤 관습이나 이런 조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는 거죠.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의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은이가 혼나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인간은 반려동물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사실은 주은이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아빠가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혼내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 단계가 굉장히 후기 청소년기 같은 굉장히 발달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조망 속력이 높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입, 그러니까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또 동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사회적 조망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